로프점 사고로 다리에서 떠밀려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의 죽음에 앞서 어떤 경고 신호가 있었나요?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나요? 원래는 어떻게 진행됐어야 했나요? 이 사건의 새로운 전개와 함께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Law and Crime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바뀌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인의 82%가 고수익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거의 아무도 매일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 5% 캐시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실제 돈을 그냥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스폰서인 차임이 나서서 여러분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차임 카드는 여러분의 손에 고상을 쥐어줍니다. 회원은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 주유, 공과금, 여행, 외식 등에 적용됩니다. 제게는 꽤 괜찮게 들리네요. 맞죠? 게다가 차임의 고수익 저축 계좌로 연 3.75%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금리보다 9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매번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할지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링크를 통해 $75의 특별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chime.com/sys inconsistency from QR 코드 스캔으로 오늘부터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브라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은 21세 여성 마리아 에두아르다 로드리게스 지 프레이타스가 추락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버려진 다리에서 밧줄이나 줄에 연결되지 않은 채로 40m 아래로 떨어진 이른바 로핑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서 밀려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끔찍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소셜미디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구경꾼들이 포르투갈어로 밧줄, 사람들, 밧줄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번지점프와 로프 전문가를 모셔서 잠재적인 문제점, 책임, 그리고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현재 3명의 강사가 기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펠리페, 펠리시아노 에고로브, 32세, 비토르지 프레이타스 곤살베스, 27세, 그리고 마이콘 페르난데스 신트라, 42세입니다. 이들은 체포되었고 브라질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되기 전에 현장을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NBC 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법은 이것을 반드시 살인의 의도가 아니라 사망 위험이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함으로써 누군가를 죽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이후로 이곳에서 몇 가지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북쪽으로 90마일 이상 떨어진 루메라라는 도시의 다리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다리는 스켈레톤 브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철도 노선에 속했으며 30년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한 것처럼 UOL 아니오스에 따르면 시 당국은 이 다리에 대한 유지 관리와 접근 통제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 정부는 이 다리의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연방 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브루나 마갈야앵스 시의원은 빠치빠치 노티시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다리가 이제 연방정부에 의해 철거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야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하네요. 제 말은 이 다리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죄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이유가 뭔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고 마갈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를 승인했고 시장이 장비를 제공했으며 이제 다리가 철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스테파니 곤살레스는 이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자신이 그 뼈대만 남은 다리에 있었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강사들, 같은 용의자들, 같은 피고인들과 함께 똑같은 방식의 로프 점프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슈퍼맨처럼 점프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참가자가 90명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사망한 후 그녀는 여러 영상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것 중 하나는 이 활동의 주최자들이 참가자들에게
로프 운영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중력을 잃거나 주의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경험상 장비 안전 점검이 여러 번 있었고 운영자들이 업무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에두아르다 관련해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드레아 단테스 레비 수사 책임자가 글로브 매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프 점프를 운영한 회사는 그곳에 있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프에 사용된 로프의 설치를 확인하고 감독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G1은 영상에서 마리아 에두아르다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엔트레코르다스와 이보이 브랜드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로프 점프를 하는 비공식 단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 뒤에는 공식적인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용의자들의 변호인은 그날 누가 안전줄을 연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G1 매체에 이들이 숙련된 사람들이며 이 회사에서 수년간 유일한 사망 사고였다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용의자들이 충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클로버에 따르면 이 젊은 여성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G1은 용의자들이 또한 혼란스러워 보였으며 그날 누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하지 못했고 왜 밧줄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S의 발신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은 당국에 자신은 마리아 두아르타가 안전조치를 받지 않은 사실조차 몰랐으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때 플랫폼을 떠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경찰과 의료진이 구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이 번지로프 강사를 모시기 전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저는 브라질 형사 변호사 아드리엘라 바르카와 대화했습니다. 혐의, 형사 절차, 사건을 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 중입니다. 이 사건은 의도나 책임에 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돌로 또는 쿨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처음에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살인 혐의, 즉 호미시디오 돌로소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때때로 이런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사고와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항상 고의가 아닌 과실, 즉 숙련 부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그것은 과실이며 이를 호미시디오 쿨포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실, 부주의, 보호의 의무, 그리고 보호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범죄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구속 수감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 구속 수감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수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들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인 측이 이것이 과실에 의한 사건, 즉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헌법 이론에는 미필적 고의와 쿨파 콘시엔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의가 있지만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알면서도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쿨파 콘시엔테에서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이라도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로 판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과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더 많은 책임이 따랐어야 하지만요. 정부가 다리를 차단했어야 했어요. 경찰도 이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뛰어내린다는 걸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봤어야 해요.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안전관리가 있어야 해요. 이 점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허가를 받았어야 했어요. 적어도 합법적인 업체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 끔찍한 사고가 가능하게 만든 모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실제로 분석될 것은 바로 그날 그 사고로 이어진 사실뿐이에요. 그래서 연방당국과 주당국 그리고 경찰이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를 옮기고 있었으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줬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녀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좋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습니다. 번지 컨설턴스 인터내셔널의 디렉터인 맷 로렌스 씨와 함께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이해하고 싶고 궁금한 점이 많아요. 먼저 번지 점프와 로프 점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종종 혼동되는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에서도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던 활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로프 스윙, 퍼너, 로프 점프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번지 점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활동엔 번지 코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제 에너지의 소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건 공기 저항과 진자 운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번지 점프에서는 고무줄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위아래로 튕기면서 에너지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튕기면서 진동이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에너지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조물에서 뛰어내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고 규제에서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 부분 얘기하려는데 로프 점프가 더 위험한가요? 올바르게 하면 더 위험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알다시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줄과 안전 장비가 다른가요? 번지 점프용 줄이 아니라면 장비가 다른 건가요? 한 가지 활동은 꽤 규제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활동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규제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누가 규제하고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저는 번지점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줄넘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이해로는 줄넘기는 비교적 새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안전 기준이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번지점프에는 많은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관할 구역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프 점프에는 안전 기준이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답은 그 활동에 진입하는 장벽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하네스와 로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나가서 이 일을 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 안전 기준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 기준은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좋은 안전 기준은 모든 장비의 설계, 제조, 그리고 활동 자체의 운영 등 모든 측면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세 번째 요소는 감독입니다. 안전 기준을 잘 따르고 잘 이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안전 기준이 없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따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감독이 없고 그냥 안전 기준만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감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부기관이나 기타 기관, 즉 우리가 관할 권한 기관 또는 AHJ라고 부르는 곳이
여기 존재하는 안전 기준에 따라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상황이 좀 더 불안해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번지점프의 경우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번지점프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죠. 다양한 장비도 필요하고 구조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들 때문에 실제로 문을 열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 등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장비를 사고 팔 수 있는지도 규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본질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규제가 되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제 말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셨나요? 예를 들어 로프 점프 같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로프 점프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나요? 사고에 대한 보고가 더 많아지고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번지 점프에서도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시나요? 로프 점프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번지 점프로 오해해서 뛰어내리는 걸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식을 다 듣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더 흔해지는 것 같아요. 이 활동도 점점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관할 구역이 지금 이 문제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당신은 그 소식을 읽고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당신에게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경고 신호가 있었나요? 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제 생각엔 매우 비극적이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냐고요? 글쎄요, 영상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아시다시피 단지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영상만으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그들이 방금 설명한 규제기관이 있는 표준 환경에서 운영됐다면 상황이 이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곳에는 사이트 운영 매뉴얼이 있었고 그 안에 영상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명시됐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는 장비 사용 여부에 따라 보관 장소, 고객과 일반인을 분리하는 장벽 등 다양한 현장 인프라가 요구됐을 것입니다. 울타리, 안전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과 같은 장벽들이 있었을 것이고 절차에 대한 특정 프로토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안전한 구역에 부착되어 있었는지와 같은 부분 말이죠. 그래서 표준이 있는 규제된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만지고 참가자 구역을 지나갈 수 있다면 이는 큰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보고 싶다면 스스로 조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나 후에 이곳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회사 이름 검색, 공식 웹사이트 유무를 살펴보세요. 소셜미디어 페이지만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매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장을 운영한다면 많은 투자를 했다는 뜻이고 잃을 것도 많아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운영 건수를 수행했는지, 몇 년 동안 운영해왔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안전 기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 예시로 번지 점프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 기준은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관리됩니다. 하나는 중복성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입니다. 이 두 원칙은 장비와 절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제 역량과 장비를 이야기해 봅시다. 장비가 해당 활동에 적합하다면 하중 등급이 해당 활동에 필요한 것보다 10대 1 비율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은 해당 활동 중에 여러분이 하려는 작업에 맞게 설계되고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역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역량이 있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 기술, 교육, 그리고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운영자의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역량 있는 장비와 역량 있는 사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차와 장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이것을 보고 있다면 제가 이중 안전장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네스를 한번 봅시다. 저 사람이 하네스를 2개 착용하고 있나요? 한 하네스에 2 연결 지점이 있어 2번 연결할 수 있나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가 남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백업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줄 하나를 깜빡했다, 로프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할 때 누군가가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한 백업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실제로 있나요? 쉽게 말해 우리가 장비에 적용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업 하네스가 있는 건가요? 하네스가 2개인가요? 아니면 백업 하네스가 따로 있나요? 그 사람은 하네스에 연결해 구조물에 로프 2개가 있나요? 그게 백업이죠. 또 하네스 연결 지점마다 로프를 연결하는 카라비너 2개씩 있나요? 이것도 백업이죠. 이런 건 일반인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라비너나 로프가 안 보이면 단일 지점 연결임을 알 수 있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절차의 이중 확인 체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백업 절차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네스를 착용시켜준다면 2번째 사람이 와서 다시 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조여졌는지,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첫 번째 사람이 카라비너로 연결한 후에 그 연결을 2번째 사람이 확인하고 있나요? 카라비너가 2개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만 작업한다면 그중 하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고 질문에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2번째 사람이 모든 연결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번지점프장이나 로프 스윙에서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 안전 체계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보면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밧줄이 바로 거기 있고 엉켜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논점입니다. 어떻게 그걸 못 봤을 수가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요? 영상 속 마리아 에두아르도는 헬멧과 하네스를 착용했지만 안전장비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강사들은 안전 로프에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인식은 있었던 것 같은데 로프가 없는 걸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녀를 매달 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못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산만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 밧줄이 원래 그 용도로 쓰인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어딘가에 연결됐을 수도 있죠. 아마 다리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걸 누군가에게 연결하려는 것 같아요. 저 밧줄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사용되어야 할 밧줄만큼 충분히 길거나 튼튼한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에게 밧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영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건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다시 말하지만 현장 운영 매뉴얼과 유능한 인력이 있다면 연결 작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체크리스트가 운영 매뉴얼 작성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가 있는 거죠. 좋아요. 우선 하네스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네스를 점검합시다. 두 번째로 로프를 집어 장비에 연결한 뒤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안전 라인에서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전체 리깅 시스템에 연결될 때까지는 항상 안전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네스 점검, 연결 점검, 앵커 점검 등 누군가가 점프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모든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도달하면 또 다른 일련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아요. 발을 가장자리에 두세요. 이 지점까지 오세요. 저 지점까지 오세요. 제가 셋을 셀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점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물러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실제 절차가 무엇인지와 그 순서가 영상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사람들은 조명과 카메라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죠.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안전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장면을 찍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만약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안전한 점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따라야 할 서면 현장 운영 매뉴얼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그게 잘 작동하는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없다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점은 최소한 한 명 또는 모든 용의자의 변호인이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플루언서가 같은 운영자들과 같은 다리에서 점프한 적이 있으며 당시엔 안전점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는 90명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만 일어나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이 사람들이 이틀만 운영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알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말을 타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양파처럼 여러 겹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몇 겹만 있다면 오랫동안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중 확인이 필요 없었어요. 제 한 사람이 항상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질문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맷 로렌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N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해주시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